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이 준비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얘기,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분기점을 맞은 것 같습니다. 내일 있을 홍콩 시위대의 대규모 시위가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는데요. 그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홍콩 시위 주도자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산혁명 때도 이제 우리가 막 체포당할 위험에 이제 처하고 그런 공포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체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저희 목숨이 사라질까봐 두려우는 그런 죽음의 공포를 이제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통역의 목소리를 한번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현정 의원, 저하고 이제 시작을 좀 해볼 텐데, 먼저 오늘 이 우산혁명의 주역이었던 조슈아 웡이 강제로 차에 태워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홍콩 사태가 좀처럼 이제 해법을 못 찾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 시위가 굉장히 대규모로 열릴 것이고 아마 중국 당국이 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예견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슈아 윙이라고 사실 2014년도에 17살의 나이로 홍콩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아그네스 초우도 마찬가지로 주도했던 인물들인데 이번 시위에도 마찬가지로 이 인물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이 이 인물들을 그냥 연행을 해갔습니다. 연행을 해간 것도 밴을 동원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지금 현재 연행을 해갔고 현재 경찰에서는 어떤 입장을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는데 지금 이 홍콩시 주도자들이 하나 둘씩 잇따라서 지금 연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뭔가 홍콩 당국이 이런 시위자들을 전원 체포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화면에 보시는 인물들이 홍콩 시위의 핵심 당사자들입니다. 구자홍 차장. 네. 그런데 내일 정말 크게 시위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취소됐거든요. 그러면 취소의 배경에는 저 주동자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위 자체가 좀 홍콩 정부의 압박이 심해져서 그런 건지 어떤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이 좀 다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 지도부가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게 구심점이 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뭐 체포는 안 됐습니다만 이 지미샴 이 민간 인권전선 대표도 이 괴한으로부터 좀 피습을 당했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 이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체포 작전 또는 이런 이 피습으로 봤을 때는 이 검거 작전을 지금 그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대규모 그 시위나 집회가 있게 되면 이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되면 이 중국 어떤 군의 어떤 개입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는 시위를 좀 자제하겠다. 이런 이 정무적 판단에서 시위를 취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물대포와 실탄에도 당당히 맞섰던 홍콩 시위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더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신호들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나온 화면 보시면 무시무시한 장갑차와 군용차들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지금 어디로 이동하는 거고 이게 홍콩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군대인지 아니면 중국 본토에서 내려온
넘어온 인민해방군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홍콩은요, 홍콩 자치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홍콩의 어떤 경비나 어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주둔군, 즉 중국군이 홍콩에 파견돼서 주둔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6천 명 정도가 이제 주둔군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존에 시위가 벌어질 때 중국 선전 지역에서 이제 시위 진압을 어떤 연습하는 그런 훈련과 또 장갑차들이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사실은 홍콩 주둔군들이 이제 교대를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교대를 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사실은 영상이 다 공개가 됐어요. 저게 중국 CCTV면 관영 방송이죠. 그렇습니다. 관영 방송을 통해서 저렇게 교대하는 어떤 모습들이 자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 군들이 사실은 홍콩으로 진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 시위대를 향한 굉장히 강한 어떤 경고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선전 지역에 주둔해 있는 중국 군대를 그냥 보여주기만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접 교대하는 장면을 저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어떤 시위대한테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고 메시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홍콩과 불과 10분 거리에 대기하고 있는 중국군의 이 물대포 진압 훈련 모습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렇게 물대포 훈련까지 고스란히 언론에 노출한 건 뭐 전에부터 있었던 이 메시지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 어쨌든 시위가 주동자도 긴급 체포했고 홍콩 시위도 일단은 이번 주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홍콩 시위도 취소가 됐고 중국의 목표는 소개 성과를 거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런 동영상이 공개가 된 것은 중국의 어떤 이제 그 간접적인 무력 시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을 때에는 이 군이 투입이 돼서 저런 이 그 물대포와 이런 시위 진압 작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한 건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도부를 이렇게 핀셋으로 꼽아내든 이렇게 체포해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핵심 지도부는 체포하고 그 다음에 이 대중들을 향해서는 이런 이 무력 시위를 하고 이런 것이 그 앞뒤로 좀 오다 보니까 이 뭐 내일 그 시위는 좀 전격적으로 취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 홍콩 시위에서는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하는 불상사까지 벌어졌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시위는 유난히도 이 홍콩의 청소년들이 참 많았던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Before we did the very peaceful protest, but the government does not respond. That's why we go to the. 화면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홍콩 시위 현장에서 한 SNS를 통해서 공개된 사진인데, SNS를 통해서 이 BTS의 멤버 정국군이 직접 만든 캐릭터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청소년들의 참여가 참 많아서 이현정님, 네. 이게 홍콩 민주주의를 좀 대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 모습을 보니까 참 애잔한 모습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BTS의 정국이가 직접 만든 이제 쿠키라는 인형인데요. 사실은 저 인형 같은 경우는 BTS의 어떤 팬이면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시위 같은 경우에 홍콩의 전체 홍콩 주민들이 한 7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시위하면 200만, 300만 정도가 다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대부분의 어떤 시민들은 다 시위에 나오는 것인데, 더군다나 홍콩의 젊은 층들, 특히 이제 10대들이 이번 시위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대들 또 많은 피해도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한쪽 눈을 뭐 이렇게 총탄에 막 다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 어떤 모습을 보니까 결국 이것 자체가 어떤 좀 메시지가 주는 게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저기 홍콩의 젊은이들이 과연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홍콩의 진정한 자치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짓밟히고 있다라는 점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탑10이 이렇게 홍콩 시위를 꾸준하게 짚어보고 보도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참 구자웅 차장 남의 일 같지 않아서일 텐데, 네.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주동자가 긴급 체포됐고 대규모 시위도 취소했으면 네. 홍콩 시위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도 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그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불씨가 잠깐 타오르다가 일시 잠깐 정지해 있는 것이다.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까지 저렇게 시위에 나간다는 것은 홍콩의 미래,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홍콩에 대한 이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청소년들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몇 사람의 어떤 주동자를 체포해가고 어떤 무력 시위를 했다고 해서 모든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과연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승복할 것이냐. 저는 일시적으로 잠깐
거센 바람이 밀어오기 때문에 잠깐 그 뭐 잡초가 눕듯이 시위가 잠깐 소강 상태에 빠질 수는 있지만 예. 홍콩 시민들의 어떤 자유에 대한 열망, 그 다음에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열망은 언제든지 계기가 생기면 다시 좀 타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4.19와 그 1980년 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월 항쟁까지. 예. 그러니까 매 계기마다 그 국민들의 어떤 이 끌어오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잠재울 수 있지만 영원히 잠재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동자가 긴급 체포된 홍콩의 반정부 시위 얘기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제, 북한 관련 얘기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뉴스탑10이 뽑은 4위입니다. 김일성도 없던 권력 쥐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에게도 없었던 권력, 권한까지 만들어가면서 승진 아닌 승진을 했습니다. 어떤 권한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더 가질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소영님. 원래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을 단에 만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주석이란 명칭, 직함을 달지 않고도 얼마나 할아버지보다 권한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주석제가 등장한 건 197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26년간 주석제가 존재하다가 김일성이 사망하니까 주석제가 1998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주석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최고사령관이 그 공백을 메고 왔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라는 체제를 등장시켰는데 이걸 놓고 이제 이게 주석제와 뭐가 다르냐, 이름만 다르냐. 사실 무늬만 달랐지 어떻게 보면 김일성 주석이 가졌던 그 권한을 고스란히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대표의 임명권 같은 건 계속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한테 좀 두어뒀는데 이번 최고인민회의 14기 2차 회에서는 그것마저 대사 임명권마저 깡그리 가져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최용해 상임위원장은 완전 바지저고리가 됐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그 권력 상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면 보시면 안소영,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게 바로 대사 임명 권한입니까? 그렇죠. 대사 임명 권한이 최고인민회의 그 상임위원장 최용해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것마저 깡그리 가져왔고, 또 대의원에서는 자기를 대의원으로 뽑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의원이 아니다. 나는 최고 주권을 대표하는 최고 용도자다. 이렇게 해서 차별화함으로써 그다음에 또 법령 공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종료도 했는데 이번에 국무위원장이 다 가져감으로써, 물론 국무위원장은 정치를 대표하는 당정군에서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만 완전히 최고인민회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입법부를 국무위원장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모아쩌둥이나 과거 김일성 주석이 가졌던 그 권력 이상을 가졌다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 자막에 잠깐 나왔는데 프랑스 드골 대통령보다도 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더 절대 권력을 얻게 됐으면서도 최고인민회의에는 아시는 것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We recognize that North Korea's rogue behavior could not be ignored. We galvanized global support to denuclearize North Korea. 폼페이오 장관도 계속해서 이제 쓴소리를 하고 있고, 안소영님, 왜 안 나타난 건지, 나타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니까 최고인민회에서 아예 얼굴을 감춘 건지 어떤 겁니까? 예, 그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나타나서는 뭔가 지난번 4월 14기 1차 회의 때는 뭔가 시정연설을 해서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번에 자칫 메시지를 내놓으면 뭔가 대미, 대남, 대일 이런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마땅히 내놓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면서
대미 정책을 관망하는 얼마 전에 비건 대표가 와서 판문점에서 북한하고 만나자 그랬는데 북한이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뭔가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침묵하면서 그들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굳이 거기에 나와서 멍청이 앉아있다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 자체가 아예 잘 안 된다는 게 이걸로 드러난 거네요. 그렇죠. 안 되고 자기네 요구를 그냥 뭔가 내부적으로만 한라인으로만 보내지 자기 말로 하고 싶진 않다. 왜? 성과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죠. 침묵하고 있는 사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미일 갈등의 불씨인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So at the time, I was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both parties are engaged in this, and I expressed that to my counterparts as I met with them in Tokyo and Seoul, and of course encouraged them, urged them to work it out between them. 안 소장님, 원래 북한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안 건건이 뭐 비판하거나 개입하거나 참견하거나 하는데 지소미아 파기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전략적 침묵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이 지소미아라는 게 일단 중단됨으로써 한일 동맹 또 한미일 동맹의 균열이 생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말하자면 이 유엔사나 모든 한미동맹 또는 일본의 어떤 군사력 협력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게 균열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즐거운 겁니다. 즐겁지만 그걸 또 내색하기는 또 그렇고 왜냐하면 이 한미동맹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침묵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만족감을 가지면서 일단 좀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권을 두고 사실 북한 말고도 지금 중국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지만 뭐 상당히 좋아하고 있을 건 분명한데 왕이 외교부장이 조만간 북한 간다면서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상당히 북중 간에 뭔가 새로운 외교 전략이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왕이가 단지 외교부장으로서 북한의 뭐 이용호 정도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초청 친서를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뭔가 친서를 들고 가서 베이징을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북한에 대한 북한이 지금 제재로 인해서 거의 올해 연말까지 막다른 벼랑 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또는 대미 정책에 대해서 이런 전략을 구사해라.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되니까 아마 그 친서를 들고 가지 않는가 이런 예상도 됩니다. 참 글쎄요. 이렇게 북중이 더 밀착하면 미국도 참 이 비핵화 협상에 난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참모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밥 먹듯 미사일을 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두둔할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건데요.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We are not looking to the total annihilation of a country, namely North Korea. But as I said, we have many options to do so.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티스 전 장관은 북한이 뭐든 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현정 의원님이 이 비판이 맞다고 보세요? 저 뭐 100%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티스 장관은요, 전 장관은 사실은 이제 해병대 출신입니다. 좀 군으로서 잔뼈가 굵은 분이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균형을 잡아주는 어떤 면에서 큰 어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굉장히 참 이 정책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국방장관이 어떤 중심을 잡아주고 어떤 한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티스 장관 같은 경우에 한국과의 한미동맹에도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경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군 철수를 이제 아프간에 나가 있는 철수를 주장했는데 매티스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트위터로 이제 사임을 시켰는데요. 근데 매티스 전 장관이 지금 이 퇴임한 이후에 이번에 책을 새롭게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난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단거리 미사일을 하는데 괜찮다, 좋은 편지 받았다, 우리 사이 좋다
등등 하면서 용인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거리 미사일이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나 주인미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매티스 장관 같은 경우는 주로 군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경고성 책을 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북중이 이렇게 밀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우리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구정 차장, 네.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니까 한미 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저런 매티스 장관의 경우에는 동맹 없이는 미국이 쇠퇴할 수 있다. 미국이 나 홀로 국민과 경제를 못 지킨다라고 이 그 동맹 약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티스 장관의 경우에는 이 동맹의 중요성, 이 가치 동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맹을 어떤 비용으로 지금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저런 이견이 있다는 것을 그 매티스 장관의 어떤 회고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성 할아버지도 주지 못한 권력을 진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소식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 전직 참모의 목소리까지 외교안보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 본격적으로 조국 후보자 의혹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직을 하다가 특채돼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제 감찰을 한다. 예, 라고 하면서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보고를 했고요. 여러 경로로 검찰에서 조국은 절대로 안 돼. 아니 법대로 해주시라고. 저희들 법대로 해주시라고. 법대로 가야지. 조국 후보자 관련 소식 지금부터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뉴스탑10이 선정한 2위와 7위 먼저 이 얘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압수수색 칼을 빼들었고 오늘 조국 후보자 방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조국 후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건데요. 변호사의 이름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입니다. 특감반의 레벨을 놓고 보면 특감반원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 위에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예.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직을 하다가 특채돼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구정 차장. 네. 오늘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혹이 있는 곳은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다 집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족,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 뭐 아내와 두 자녀가 이 투자를 한 사모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압수수색이 돼 있는데 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이 정모 씨가 그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이인걸 변호사를 이 변호사로 선임을 한 것이 오늘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 압수수색을 창에 비유하자면 그렇죠. 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이제 방패를 내세우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인걸 전 특감반장, 지금은 변호사입니다만 이 인물과 조국 후보자의 인연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인걸 전 특감반장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를 했었고요. 대검 중수부에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현장에 갔다가 이제 이 채용이 돼서 이제 이번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제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일단 특감반장으로서 일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이 여러 가지 폭로를 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 어떤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등등을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인걸 변호사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나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전 수석과는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였고, 실제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특감반을 어떤 반장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중간 역할을 많이 한 적이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바로 그 밑에 이제 특감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후보자의 이제 측근으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그 부인의 일단 변호인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자신의 좀 믿을 만한 사람들, 왜냐하면 변호인 같은 경우에 본인의 어떤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신뢰할 만한 인물을 선정한 것 같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분석이 지금 검찰의 칼끝이 조국 후보자 민정수석 재직 당시로 하고 있잖아요. 네. 사모펀드도 그렇고 이제 부산 커넥션 의혹도. 그렇죠. 그러면 맞불 작전으로 그러면 나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일했던 손을 맞춰봤던 인물과 같이 맞불 놓겠다.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떤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변호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어떤 변호에 맞는 어떤 이제 의뢰인의 사정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어떤 모르는 사람을 지금 변호인사로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죠. 자, 그러면 예전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운명 공동체였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변호인 쓰므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함께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부적절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같은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공직에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그 가족의 변호인으로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 물론 뭐 변호인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공직을 함께 했던 거기 때문에 그 공직에 있었던 어떤 있을 때 어떤 가졌던 정보와 어떤 그런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모르는 제3자보다는 조금 어떤 부적절한 변호인 선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검찰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피의자 신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아직까지도 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답변처럼 말입니다. 검찰 수사 시작됐는데 변호인은 선임하셨나요? 법률 조력은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조국 후보자 직접 본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청문회 전까지 본인이 변호사 선임하면 글쎄요, 이 피해자 신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 대응을 하는 건데, 법적으로 지금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러면 본인이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있다는 것이 더 강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청문회 준비하기도 벅차고 바쁩니다. 지금 뭐 2일, 3일, 월요일, 화요일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청문회 준비하기도 바쁜데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뭐 면담하고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청문회 전까지는 제가 볼 때 뭐 검찰에 불러서 수사하고 조사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적 대응은 청문회 끝나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면 그게 또 논란이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법적으로 뭐가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마치 피의자의 신분이 더 강조되고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 포석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할 이유가 없다.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조국 후보자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문재인 정부 민정라인에서 손발을 맞춰 왔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와 싸웠던 공통의 경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제 감찰을 한다, 라고 하면서 전체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뽑자라고 하죠. 화이트보드에다가 뭐 엑셀 자료를 만들어라. 완성이 되고 나서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보고를 했고요. 이인걸 특감반장이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조국 후보자 부인의 변호인을 맡게 된 이인걸 전 특감반원은 지금 보시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나왔잖아요. 윤종호 실장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얘기가 과거에 증언 중에 하나가 조국 후보자가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강한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예. 뭐 다들 이제 알다시피 김태우 이제 특감반원은 말하자면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당시 수석의 어떤 입장, 일처리 이런 것에 정면으로 이제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전문을 쭉 보면 굉장히 이제 검찰과 검찰에서는 공정하게 성과를 내는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검찰에 대한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신뢰, 애정을 보이면서 이제 조국에 대한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또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악연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이 말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윤정훈 행정관님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근거로 얘기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 사석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이고 그걸 가지고 어떤 국가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해서 적개심이 너무 강한 것으로 보였다. 이것은 어떤 김태우 특감반원의 어떤 추측, 상상 이런 거지 그거를 가지고 조국 수석이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가 이렇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의 뭐 의견이기 때문에 저것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논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저 적개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자극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좀 흐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검찰 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런 김태우 특감반원의 얘기는 적개심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개혁이 아니라 검찰이 싫어서다. 네, 이게 이제 그런 약간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를 논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 개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런 단어, 강한 단어를 쓴 것은 약간 어떤 검찰과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이를 좀 벌려놓으려고 하는 의도도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과 청와대 시각은 좀 다릅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향해 정면으로 칼을 거는 게 바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겁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제 조국 후보자가 내세운 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검찰 기득권을 타파하고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검찰에서 조국은 절대로 안 돼. 조국 당신이 검찰 개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내가 이번에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검사도 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문회 끝나고도 좀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는 적개심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메시지인데 지금 여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근에 검찰의 분위기가 함구령, 입조심, 위원장님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집권 여당이 정말 야당이 하는 듯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뭔가 하나 이야기가 나가더라도 이게 정치적 논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표창원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한 이야기를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얼마 전에 윤석열 이 검찰총장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말 검찰 개혁의 적임자고 강단 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비말하도록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불과 얼마 바로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와서 검찰 개혁을 지금 저지하기 위해서 수사를 벌인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진작 그러면 청문회 때 그거 이야기를 해서 아니 낙마시키는지 임용을 하지 말아야지. 아, 그때는 그렇게 칭찬해서 박수 쳐놔놓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그리고 이 사건이 전혀 없는 사건을 지금 검찰이 만들어서 하는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그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또 현재 고소가 지금 11건에 됐고 자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이 총장의 임명장 수여할 때 여당이든 청와대든 어쨌거나 권력 심장부에 대해서 항상 수사를 하라고 지시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윤 총장이 그러면 그 수사를 안 하는 게 마땅합니까? 하는 게 마땅합니까? 저는 그래서 과연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 게 과연 지금 와서 며칠 사이에 왜 저렇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자기들을 수사하니까 아, 검찰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듣나?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왜 이렇게 글쎄요. 여권이 지금 줄줄이 검찰 때리기에 나선 모양새가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 조직적인 어떤 정황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돼 있는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내부적 반발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품고 있는 건 물론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청문회를 앞두고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나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30곳이나 되는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 벌인 것이 이례적인 현상이고 그 이례적인 현상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아마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가 혹시나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발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혹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정훈 행정관님, 이게 윤석열 총장이 요즘 검찰에 함구령을 내린 게 최근에 있었던 그 피의자 공표 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함구령을 내린 건지 아니면 뭐 당연한 조치인지 뭐 이런 것도 좀 분석이 필요해 보여요. 저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함구령을 내릴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어떤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윤석열 총장 체제라고 한다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여권 이쪽 이제 사람들 진보 세력 같은 경우는 그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수사 때 논두렁 시계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 이후에 국정원이 이제 만든 말이다. 검찰이 만든 말이다. 서로 핑퐁 치면서 아무 결론이 지금 안 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수모를 겪고 또 도덕성이 추락되고 이런 거를 겪었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잘못해온 것 중에 하나가 피의사실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요번에도 보면 부산 이제 그 교수 압수수색을 하면서 바로 그날 언론에서 거기서 어떤 PC에서 이런 문건이 나왔다. 이런 게 바로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그냥 함구령을 내릴 수준이 아니라 누가 발설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끊어 죄송한데 당시에 그때 그러니까 부산대에서 이력을 담당했다 의료원장의 그 보도는 뭐 제가 아는 취재 결과로는 피의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제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여당의 주장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론에서 본 거는 피의사실 공포가 됐기 때문에 흘러나온 거다. 이제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 외에 다른 팩트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압수수색을 안 했다라면 고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안 했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봐라. 정권의 그 대통령에게 임명된 검찰은 저렇게 여당 편과 그 정부 편을 드는 거 아니냐. 특검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바로 나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의당 그 고발장에 대한 어떤 그 수사를 하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뭐 여당은 격앙돼 있지만 야당에서는 특검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에 대한 당청의 반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돌발 행동이 나왔는데요. 이 인물입니다. 아니 법을 벗어난 합의를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법을 넘어선 결정을 해놓고 청와대한테 그걸 받으라고 누가 받습니까? 아이고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과하시고. 아니, 해석이 아니라 법대로 해주세요. 아니, 법대로 다 했어요. 아니 법대로 해주시라고. 저희들 법대로 해주시라고. 강기정 정무수석 얘기인데요. 이현정 네. 화면 같이 보시면 정무수석이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야 된다는 이 SNS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게 좀 얘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 강기정 수석께서는 아직 지금 야당 의원인지 본인이 지금 정무수석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인지 신분에 아직까지 지금 정확한 본인의 지금 그걸 모르고 계시는 모양 같은데 사실 이제 요즘은요 이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경우에 이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댓글 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SNS를 좀 사용을 주의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장면에 나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임명장을 받을 때 강기정 수석하고 이야기도 나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지금 수사기밀 누설에 대해서 아까 이제 앵커께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이게 뭐 언론의 일이라서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 공표와는 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강기정 수석도 이걸 알 텐데 지금 그러면 총장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좋아요라고 눌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그럼 청와대에서 그러면 윤 총장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흔드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오해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 이야기는 참모입니다. 참모의 행동은 대통령의 행동으로도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에 있을 때 SNS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참모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뜻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항상 이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 수석이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우 교수님,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무수석은 청와대 내에서 대야 강경파 주장에 맞서 다소 야당의 입장에 서서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자리다라고 했는데 검찰총장 처벌에 좋아요.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그 뭐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방금 전에 이제 그 강기정 수석이 해명한 기자들 앞에서 해명한 자료를 보면 예. 이제 아까 했던 얘기인데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 아직 뭐 논란은 좀 있지만 피의 사실 공표가 되는 것은 검찰의 오랜 동안 요구돼 왔던 개혁까지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제가 좀 수정할게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일부의 사설 얘기를 제가 인용한 건데 다만 이 입장이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는 건 윤종우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맞는 거죠. 구장차장, 이게 네. 지금 여권의 검찰 때리기가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거 이후에도 네. 정무석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우리가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당정청이 이 공이 이 검찰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이라고 하면 청와대와 이 야당을 있는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 롤을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 좋아요라는 그러니까 동의한다. 그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좋아요라는 걸 누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지금 예민한 문제거든요. 검찰의 어떤 피의사실 공표 논란 때문에 이 총장을 지금 뭐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글에 과연 청와대 정무석이 이 공인 중에 공인이 그런 좋아요라는 걸 누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까? 그 공직자로서의 어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국민들이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국 후보자 측이 선임한 변호인 이인걸 전 특감반장 얘기와 그리고 갈수록 좀 더 더해지고 있는 여권의 검찰 비판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번엔 여론전 얘기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이 얘기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아들까지 줄줄이 구원투수, 그리고 비난 여론에 핏대 세운 공부의 신. 먼저 이 얘기부터입니다. 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구하기에 가세한 데 이어서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현 정부 들어 정치적 현안 관련해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동병상련,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딸에게 조언을 비슷한 걸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뭐 문준용 씨도 뭐 어떤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내는 것은 뭐 어떤 자유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입장을 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혹시나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라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죠. 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뭐 일단 본인도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떤 부정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서도 어떤 똑같은 심정으로 이제 동병상련의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의 어떤 이 공격받는 게 부당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과연 문준용 씨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자신의 어떤 당연 것 자체는 뭐 논란이 있겠지만 지금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서는 지금 논문 문제라든지 장학금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서울대, 고대, 부산대 학생들이 이와 관련 촛불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을 그냥 부당하다라고 이게 한마디로 넘길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또 그동안의 노력을 했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이게 어떤 공정한 어떤 판단인 것인지 또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대통령 아들까지 또 이렇게 이 상황에 뛰어들어서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 17일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준용 씨가 이런 입장을 낸 게 자칫 대통령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자영 차장, 여기 말 중에 이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서 검증, 그러니까 이제 비판 의혹을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 조국 후보자 딸의 노력이 폄훼되는 건 심각한 부작용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직 논문에 관련해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노력의 대가로 좋은 대학 그 의전원까지 갔느냐 아니면 이 부모의 후광으로 그렇게 그 명문대에 그 진학을 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나 또는 조국 후보자의 그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입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제1저자가 되기 위해서 2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그걸 해명을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뭐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해명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들은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그런 노력이 폄훼되고 있다. 이것이 심각한 부작용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저런 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찬반 양론을 일으키는 어떤 좀 뭐 그런 논쟁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는요, 지난 대선 기간 취업 비리 의혹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그는 이렇게 심경을 밝혔었습니다. 힘들었고요. 대통령 후보 아들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상하게 변질되면서 거짓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가짜 파슨스 동기 인터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하여간 저랑 만났던 같은 과 파슨스는 아닙니다. 좀 화났죠. 그런 함정을 파놓고 날 기다리고 있는 게 있으면서 나와라 이렇게 도발하는 게 확실한데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취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 본인 목소리를 저렇게 채널A 인터뷰에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어젯밤 SNS 통해서 문준용 씨 오늘 최재문 교수님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이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의혹 보도와 뭐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비이성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세 분이 지금 세 사람이 다 얘기는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이 겪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지금의 이 상황과 거의 좀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준용 씨는 아까 말씀 이제 나눴습니다만 조국 후보자 딸의 문제를 놓고 보면 물론 지금은 결론이 어떻게 난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혹이 나오면서 그 자녀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뭐 허탈감이든 아니면 충격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무죄가 난 상황이잖아요. 뭐 최후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김부선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비판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본인도 겪었던 일이잖아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바로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돼가지고 지명돼서 청문회 과정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 사람 다 본인이 겪었던 그 경험을 지금 이 상황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서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정원 교수님,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제목처럼 줄줄이 구원투수들이 등장하는 게 이게 다 지금 릴레이로 나서는 게 다 계획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동시간대로 왜냐하면 이 조국 후보자 의혹이 불거진 게 한 거의 2주가 됐거든요. 그전에는 침묵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나온 게 뭔가 지금 뭐 짜여진 각본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권이 그렇게 정말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뭐 치밀하게 이렇게 저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치밀하게 뭐 계획적으로 서로 누가
배후 조정해서 기획해서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조국 그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여권에서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주당 원내대표 실종에서 나오는 이제 자료를 보면 보도량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도하는 뭐 수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 원내대표 딸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15일간 기사가 243건이 써졌대요. 근데 지금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2,473건. 거의 10배 이제 보도가, 기사가 쏟아지고 잠시만요. 있거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나경원 원내대표 의혹은 언제 그 시점에? 딸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거는 이제 근데 조국 후보자는 이 청문회를 앞둔 시점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어떤 검증의 포인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도 이제 뭐 후보는 아니었지만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제 내용은 좀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윤병세 그때 이제 후보자 때도 똑같이 자녀 이제 장학금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15일간 21건이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 자녀 장학금 문제는 15일간 1,132건, 거의 50배 가까이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홍신학원 의혹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6건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3,544건. 거의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사안에 따라서 경중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이제 이렇게 보도 자체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권 진영 내에서 이렇게 뭐 일사불란하게 누가 기획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보도 건수를 비교하는 것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국 후보자의 그 딸이 제1 저자로 그 등재된 논문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보도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1저자가 한 건이 아니라 제3저자도 또 다른 논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명문대에 진학하고 또 다른 명문대에 진학하고 의전원까지 간 것, 또 의전원에서 유급을 받았는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은 거. 그러니까 보도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휘발성 강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보도가 많은 것이지 특별히 조국 후보자에게만 포커싱을 해서 뭐 보도를 쏟아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이 좀 다른데요. 오늘 조국 후보자 다소 안정을 되찾은 듯 오랜만에 정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매일 국민들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곧 열리면 출석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음량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가 요즘 출근길에 항상 그 취재진 앞에서 질문을 한 3-4개 정도는 봤는데 처음으로 위원장님 오늘 무명의 시민께 감사드린다, 꽃을 보내준, 그리고 본인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뭐 고맙겠죠. 뭐 꽃을 보내주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조국 후보 사태 때문에 정말 나라가 두동강이 날 정도로 정말 모든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말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지금 줘놔놓고 본인한테 꽃 보내준 사람한테만 고맙다. 그럼 이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가요? 자, 지금 오늘 보니까 장학금, 돈이 없어서 어떤 장학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46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딸의 특혜 때문에 입학을 못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사람들도 많고 가서 국민들도 많을 텐데 굳이 이 문제를 꽃을 준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후보자가 지금 상황을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면을 본다면 지금 이렇게 계속 버티면 볼수록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응원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사회에 던져주고 있는 이 의미를 무엇인지, 조국 후보자 본인의 문제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무엇인지 저는 한번 본인이 찬찬히 자꾸 본인이 뭐 반성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꽃 화면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대통령 아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줄줄이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학생들 뒤에 배후에 야당이 있다는 언급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오늘 서울대 총학생회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어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실까요? 그냥 저는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성끼리 어른어른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지금 조국 욕한다고 해서 대통령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줘요? 근데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들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물방고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최진모 교수님, 저 발언에 대해서 서울대 총학생회가 이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 문제의식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공감을 못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서울대 학생들도 그걸 느끼면 그걸 뭐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됐든 그건 뭐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 그 집회들이 특히 대학에서 일어난 집회들이 정치권과 정치권에 연관된 부분을 완전히 정말 분리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분노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고 조국 후보도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의 저런 분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번의 유감 발표나 사과도 했었고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우리가 충실해야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아까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서울대 집회에서 전 그 자유한국당 대변인 했던 분이 발언을 했잖아요. 마지막 순서에.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총학이. 왜냐면 그게 뭐 의도해서 했든 아니든 간에 그런 사람이 나와서 발언하게 되면 오해를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한번 잘못하면 전체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 그런 정치인들의 뭐 출연이나 아니면 발언 이런 건 절대로 할 수 없도록 학교 학생들이 잘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학생들의 촛불 집회에도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페서로 지금 서울대 학생들이 규정을 하고 폴리페서 스탑, 조국 그 스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기되는 의혹을 꼭 인사청문회장에서만 이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증폭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것은 기자들이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상히 얘기를 하고 잘잘못을 좀 따져서 본인이 억울한 점은 어떤 것이고 왜 본인은 폴리페서가 아닌지 왜 자기는 안가주망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청문회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버티고 넘어가겠다라는 그 인식을 자꾸 주기 때문에 오히려 조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학생들의 분노, 어떤 국민들의 어떤 거부감이 좀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태도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현재 조국 후보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 대한 태도 이런 것하고 좀 무관하게 그 언론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좀 확인된 이제 사안들도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영외고를 뭐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영외고 관계자나 그 당시에 조국 후보 딸이 다녔던 입시학원에 남아있는 기록상 특별 전형이 아니고 일반 전형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갔다. 이런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단국대 논문 같은 경우도 부산 의전원 이제 입학할 때는 전혀 이제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지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몇 가지 이제 확인, 뭐 포르쉐 타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확인이 되는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거의 기사가 되거나 보도가 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의혹을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해명한다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동안 왜 조국 후보자 의혹에 입을 다물고 있냐는 비판에 시달렸던 일명 공부의 신,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 씨가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딸 부정 입학 논란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게 좋은 부모님 도에만 가능한 거면 이거 뭐 공부할 필요 없는 나라 이게 아니라 이거 뭐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진짜 참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지금 원래는 합격했어야 됐는데 지금 불합격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언제부터 이 나라가 신분제 사회가 된 거예요? 논문을 직접 쓰셨는지 제가 인터뷰한 적도 없으니 뭐 알 방법 없죠. 그리고 뭐 9살 때 미적분 마스터한
저 폰 노이만 같은 분도 계시니까 천재. 네. 거의 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사실 저 강성태 대표가 뭐 공부의 신이라는 뭐 닉네임답게 별명답게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가진 인물이어서 그동안 왜 조국 후보자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냐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대한민국 언제부터 신분제 사회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강성태 대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하여튼 뭐 입시와 관련돼서는 뭐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가 있을 때 그때 정유라의 어떤 이대 입학 관련해서 강성태 대표가 굉장히 하여튼 그때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금 뭐 유튜버를 운영하고 본인도 이제 뭐 학원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유튜버 이게 지금 그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침묵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당신은 침묵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 당시 유튜버 회원들의 어떤 비난이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입장들을 낸 것인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언제 우리 사회가 계급 사회가 됐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제가 예전에 박근혜 사태 때도 사실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공정한 잣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식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이 여든 야든 간에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자, 이건 아니다. 이 잣대에 비춰봐서 기본적으로 그런 잣대들은 제시하는 게 기본적인 지식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사태에 있다 보니까 이회수 소설가, 공지영 작가 뭐 이런 분들이 보면 자 예전에 정유라 사태 때는 그렇게 정유라에 대해서 비판하던 분들이 이번 사태에 와서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하니까 다 우리는 찬성한다. 자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학생들을 비난하고 자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근본적으로 드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분들 인기를 많이 누려왔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지식인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성태 대표가 우리나라가 신분제 사회냐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최진문 교수님 예. 여론조사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 같은 이 조사기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건 아닌데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도 거의 조국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가 2배가 넘었는데 예. 이 조사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절치 않다가 더 많죠. 거의 2배 정도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언론에서나 아니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의혹이 지금 주로 보도가 되고 있고 해명은 이제 많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국 후보가 지금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고 청문회에 가서 해명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혹에 대해서만 보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명이 없이 의혹만 보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듣는 소식은 결국 의혹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해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해명이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은 단순히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대체로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쪽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비난 여론의 핏대 세운 공부의 신 뭐 이 주제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 하나 짧게 짚고 갈게요. 구재영 차장. 네. 조국 후보자 딸 관련해서 뭐 논문이라든지 예전에 과거 행적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고스란히 있어서 네. 이 뭐 의혹 보도의 취재 여건 취재의 그 대상도 됐었는데 네. 지금 흔적 지우개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그 의혹을 더 좀 그 증대시킬 수가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이 부정 입학과에 대한 의혹을 받았던 이 자기소개서를 판매했었거든요. 근데 이 글을 최근에 삭제했다고 하고요. 이 한영 외고의 그 신입생 카페에서 활동했던 이 글도 삭제를 했고 또 개인 블로그는 폐쇄하고 이 나무위키에는 이 삭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흔적을 지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히려 자신의 그 했던 과거 행적을 저렇게 지우면 더 큰 의심을 쌓게 되거든요. 왜 지울까? 떳떳하다라면 내버려 뒀을 텐데 왜 지울까? 이런 불필요한 그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흔적 지우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온라인 흔적 지우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뭐 여론, 여권, 정치인들 얘기와 그리고 이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이제 공부의 신 조국 후보자 딸 비판 겨냥, 비판 대열에 나섰다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조국 후보자 얘기인데요. 그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오늘은 좀 일찌감치 만나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주제로 짚어볼 텐데요. 문주영 씨 얘기는 방금 전에 만나봤고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원래 항상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이제 다른 얘기들도 좀 많이 소개를 하는데 이번 주 제 기억에는 화요일 수요일부터 조국 후보자 사퇴하세요, 힘내세요를 필두로 해서 이번에는 뭐 법대로 임명해라, 보고 싶다 청문회, 이 친여 성향의 어떤 이 댓글과 그리고 이 검색어들이 계속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아마 이런 어떤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친문 커뮤니티 뭐 몇 개 있습니다. 젠틀 제인이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친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국 힘내세요. 이걸 이제 올리자는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검 1위로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표에서는 조국 사퇴하세요. 또 이게 이제 실검에 또 오른 겁니다. 근데 또 밤 사이에 이제 우리가 밤이 되면 인터넷 검색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실검이 떨어지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로 옮겨갔나 하면 언론에 대한 비판으로 올려갔습니다. 뭐 가짜뉴스 뭐 하라든지 언론에 대해서 비판으로 가다가 이번엔 또 이제 청문회가 이제 뜨니까 보고 싶다 청문회, 법대로 임명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또 실시간 검색을 올려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실검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네티즌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것을 많이 검색하느냐 이걸 이제 보는 그런 척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실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어떤 하나의 운동 비슷하게 돼서 뭐 해시태그 운동이나 이런 게 돼서 이게 하나의 좀 조작된 듯한 느낌들이 많이 받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정말 네티즌들이 자기가 찾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의 운동 이런 상황으로 이게 막 올려지다 보니까 이게 기억하시죠? 예전에 드루킹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매크로를 돌려서 대선 때 어떤 댓글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검색어를 올리는 그런 운동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매크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어떤 우리 민주주의의 상당히 어떤 장애 요인으로 저는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한 5개를 쭉 한번 오늘은 조금 더 일찌감치 살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이제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예, 뉴스타팬이 뽑은 1위입니다. 청문회 부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예정됐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맹탕 청문회 또는 이 한마디로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을 위해서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핵심 증인 없이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해서 청문회 일자가 오늘 아마 채택이 되면 하루 정도 수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구장 차장. 네. 뭐 12일까지, 그러니까 뭐 다다음 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건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딸이든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든 증인의 채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여야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청문회가 열리기 5일 전에 이 청문 대상자 증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일, 3일이면 3일에 이 출석을 하려고 해도 어제까지는 통보가 됐어야 되는데 증인 채택에 불발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증인을 아무도 못 부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좀 보이콧하겠다 아니면 좀 연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런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자작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고소고발을 해놓고 그것을 검찰이 받아서 수사를 시작하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일종의 자작극에 해당합니다. 북치고 장구치는. 여기 계신 기자님들 지금 제 표정을 보면은 어제 제가 뭘 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소주를 먹었는지 맥주를 먹었는지 안주로 치킨을 먹었는지 골뱅이를 먹었는지 아실 수 있습니까? 정말 후보자 가족의 표정을 보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할 필요가 있을까요? 청문회는 뭐 사실상 무산 수순인데 윤정훈 교수님,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여야는 이렇게 대치 중인데 여당 입장에서 만약에 청문회가 물 건너 갔어요. 그러면 예전에 당초 계획했었던 국민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근데 그거 자체가 좀 여당의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부담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법이 정한 절차가 장관을 이제 임명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한다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정치권에 이제 부담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여당 쪽에 더 좀 부담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그 인사청문회 이제 해야 되는 날짜를 좀 지나서 한국당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민주당이 합의를 해줬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증인 채택 과정에서 처음에는 뭐 90명 넘는 증인들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줄여서 뭐 30명, 4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이제 청문회할 의사가 없던 거 아니냐 이런 좀 오해도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절차인 청문회를 거치지 못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국민청문회가 됐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의 장 이런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또 당연한 수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부담을 느낀다고 보시긴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부담이 있죠. 예.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 수순을 밟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나섰습니다. 조금 전 강기정 정무수석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뭐 아주 일각에서는 저도 오기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저렇게 청와대 이례적으로 재빠르게 나선 게 발빠르게 나선 게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의 명분을 쌓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일단 그 정무수석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시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밖에 없다. 특히 뭐 대통령께서 이제 일일날 이제 태국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방길이 한 6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아마 지금 일단 이제 3일부터가 이제 다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대통령이 다시 이제 요구를 하고 10일 안에 이제 다시 이제 대통령 안 오면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건데 뭐 그 중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12일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있다. 그 10일을 포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열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강기정 수석 이야기 들어보면 대통령이 만약 청문회가 무산되면 전자결제 방식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저희 제목 그렇죠. 주제대로요. 뭐 항상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꼭 이 전자결제 외국에 나가 하시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또 인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전자결제 방식으로 했고 또 헌법 개정안 발의도 전자결제 방식으로 했고 또 예전에 그 기무사 그 음과 관련해서도 그것도 사실은 해외에서 지시를 했다 보니까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국내 상황이 묘하게 하여튼 이게 좀 연결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저런 전망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석 전에 이 조국 정국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명하고 나면 좀 이게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명을 하게 되면 어차피 또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태가 진정될지 아니면 조국 후보자 누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아직 해명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해명을 들어보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그런 상황에서 임명을 해버리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 의혹을 과연 해소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국민청문회가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명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국 후보자를 두고 버틸 수 있겠냐 이렇게 고개를 가로저었던 정의당이 판단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정의당 정부가 아니고 민주당 정부고 문재인 정부인데 전부 우리 기준으로 다 안 된다고 하면 뭐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죠. 우리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그러면은 최소한 국민의 동의는 받아라. 그게 우리 데스노트의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심상정 대표의 판단이 다소 뒤바뀐 그 배경에는 어제 국회의 이 상황 때문이 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재석의원 19분 중 찬성 11분, 반대는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정 의원이 제안을 했어요. 국회법
대식을 하는 날입니다. 쓰레기통을 집어넣은 세력이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입니다. 한 팀 밖에 없어요? 이런 좀 납치할 거예요? 아니 이러나 저러나 그렇게. 아 이러나 저러나가 어디 있어요? 왜 이래? 날치기 중독도 돼야지. 3명씩 3분 발언하고 끝내자?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화면 보실게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를 향해서 사법개혁 적임자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어요. 저희도 다 기억하는데. 그런데 아마 정의당의 좀 이로운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진봉 교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정의당한테 유리한 어떤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선거 과정이 물론 이게 통과가 완전히 된 것도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심상정 대표가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의 뭐 이 의견은 이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국민한테 동의는 받아와라 최소한. 그게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 말은 국민한테 동의를 못 받으면 결국은 본인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론의 향방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혹이 많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 물론 지금의 의혹으로 보면 이게 사실이란 가정하에 얘기를 하면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 많지만 또 해명이 되는 과정에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 결정을 또는 뭐 명확하게 입장을 바꾸는 걸 좀 유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청문회까지 안 열려서 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지 그래서 좀 장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된 소식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남은 의혹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예, 이 조국 후보자의 또 다른 의혹과 함께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아내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을 때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이 조국 후보자의 동생 처제, 즉 소송을 건 재수 씨의 여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소 복잡한데 감경하게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참 이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가장 수사를 핵심적으로 하는 게 바로 위장 소송입니다. 예.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소송의 당사자와 소송을 이제 당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동전의 양면까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면 이 웅동학원의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또 건설업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자, 이 학교가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는 상황에서 그 학교 건설업을 맡은 게 바로 동생의 그 아버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하청을 받아서 동생이 또 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공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 한 50억 정도 이제 공사비가 있은 건데. 예.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 자, 부도가 나다 보니까 공사비 청구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비 청구 소송은 누가 했냐면 그 동생의 어떤 가지고 있는 회사의 동생의 부인이 그 회사에 이제 어떤 그 대표로 있은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근데 소송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 동생이 한 거예요. 즉, 조 후보자의 어떤 동생의 처제가 이제 복잡합니다만은 처제가 학교 행정실장을 맡고 있었던 거죠. 즉 소송의 당사자와 소송에 당하는 사람이 같은 가족끼리 그냥 소송을 주고받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 소송 자체가 결국은 서로 집안끼리 같은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냥 짜고서 한 거 아닌가. 바로 이게 지금 현재 검찰을 수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화면 다시 보면 이 동생의 아내와 동생 처제가 소송을 주고받다. 이게 이른바 셀프 소송 논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살림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학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송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송에서 패소했고 그 패소에서 실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자신의 언니가 만약에 그 실익을 가져가게 됐다라면 이것은 이 학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배임 의혹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아마 검찰이 이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의혹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출근길에서 조국 후보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동생의 처제가 행정실장일 때 웅동학원이 무변론 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이 소송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하나도 없으신 겁니까?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일단 동생의 처제는 행정실장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일이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조국 후보자도 이사를 했었죠. 했는데 이걸 모른다. 근데 그 자리에 또 사실 네. 이 자리 행정실장 자리에 또 조국 후보자 처남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건 지금 이제 처제가 하다가 처남으로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동생의 처제가 행정실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은 지금 현재 처남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관계는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 처제로 나왔다가 처남으로 바뀌고 이래서 아마 성별의 차이 때문에 제대로 분석이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이 사안, 예를 들어서 그 소송 관련된 사안을 잘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본인이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해명할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 아마 하는 시간에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사로 재직은 했지만 이사로 재직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이 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것에 뭐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죠. 근데 교수님 해명 언제 합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청문회를 좀 열어서 해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자유한국당이 증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지만 최대한 좀 합의를 해서 여야가 청문회는 열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수사는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로 지켜보고 청문회 제발 열어서 해명을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사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이 뭐냐면 이걸 파헤치려면 지금 이사를 하는 부인도 나와야 되고 처제도 나와야 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정의나 어머니도 지금 이 학교 이사장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조국 후보자 동생은 뭐 당연히 법인 3위 국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왜 상관없는 민주당에서는 왜 가족들을 뭐 부르느냐 불러서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왔듯이 바로 그 당사자들이 지금 핵심 의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국 후보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청문회 나가서 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따지고 물어야지만이 그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현 교수님, 사실 웅동학원 의혹 말고도 그러니까 동생의 이 전 재수 씨라고 일명 부르는 이 위장 의원 의혹도 있고 뭐 지금은 그 의혹이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만 글쎄요 다는 아니고 80명 가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증인으로 나설 부분 나서야 되는 건 아닌지요? 글쎄요. 지금까지 이제 청문회 했던 과정을 보면 가족이 나선 적은 이제 물론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없었다고 그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동안 209번 정도 이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0.5%만 이제 증인들을 했고 83%가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이제 진행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핵심적인 의혹이 있는 이제 가족이 인사청문회에 이제 나와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선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민주당 쪽이 이제 방어전을 펼치는 거지만 이게 또 언제 입장이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야 간에. 그러면 나중에 또 한국당이 또 방어전을 펼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웅동학원을 수사 중인 검찰 얘기 오늘도 1시간 가까이 조국 후보자 이슈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내용을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댓글 좀 긴급하게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준비되어 있나요? 예. 반부패 비서관 출신이 부패한 조국 후보자 가족을 변호한다고. 예. 검찰 갓길 정차는 절대 금지. 이제 석궁열차에 대해서 이제 풍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왜 청문회를 안 하고 하냐. 어쨌든 조국 후보자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윤종훈 교수님의 얘기. 나경원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가 아닌데 왜 절대 비교를 하냐. 지금 조국 후보자 비교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촛불 집회 왜 야당 나가면 안 되냐요. 여당이 야당일 땐 온갖 집회에 당차원 참여했는데 라는 쓴소리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조금 속도감 있게 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예, 이 노래처럼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인 정연이 전 세계 테니스 대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US 오픈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3시간이 넘는 경기였는데 본인보다 랭킹이 좀
많이 높은 선수를 이겼어요. 예, 맞습니다. 스페인의 베르다스코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2009년도에 랭킹 7위까지 올라갔던 선수예요. 그리고 현재도 3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니까 정현 선수는 지난번 부상 때문에 100위권 밖으로 넘어가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3시간 넘는 접전 끝에 그것도 5세트를 했는데 2세트는 졌어요. 그러면 거의 뭐 졌으면 이제 거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 내리 3세트를 이겨가지고 대역전극을 펼쳐서 부상을 겪고 일어나서 다시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을 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장처장 그런데 이게 왜 정현 선수에 대해서 다시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한때 뭐 세계 랭킹 20위 안까지 들어갔다가 지금은 170위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호주 오픈에서 4강에 들어가면서 이 뭐 국민적 스타로 떠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발목 부상이나 이 허리 부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세계 랭킹이 이제 자꾸 떨어져서 최근에는 뭐 170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지난달 말에 이 청두 챌린지에서 이 정상에 올랐고요. 이번 US 오픈에서 예선을 포함해서 지금 이 4연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난해처럼 다시 또 한 번 이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을지 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호주 오픈에서 우리나라 테니스 역사를 새로 썼던 정현 선수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비인기 종목이었지만 앞으로는 저를 포함한 모든 테니스 선수들을 따라서 인기 종목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욕심도 생겼어요. 너무 훌륭한 선수들이랑 자꾸 비교해 주셔가지고 그 선수들을 이제 롤모델로 삼고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음 상대가 이 테니스 3대 스타 가운데 하나인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 선수이기 때문에 나달 선수를 꼭 꺾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현 선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뉴스탑 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Кристиан Бистрович, я сейчас прямо стану мокрым, потому что поле начинает поливать, поэтому буду говорить и мокрее. Давай продолжаем. Красота. Ну вот, все равно продолжаю мокрее и мокрее, но все равно продолжаю говорить. 필요한 얘기는 해야죠. 예, 금요일 뉴스탑 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 10은 유튜브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